이 인현왕후는 그야말로 이 선역, 아주 그 착한 이미지, 장희빈은 아주 그 뭐 표독스럽고 악녀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이제 그려지는데요. 그 장희빈의 그 신당에 차려진 그 딱 인형을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왕비 인현왕후의 모습을 묘사해 놓은 바로 그런 인형이었다라는 거죠. 과연 정말 장희빈은 악의 상징이고 인현왕후는 그야말로 착한 인물이었을까요? 숙종이 장희빈이 낳은 아들을 원자로 이제 책봉을 하자. 이 원자 정호라고 하는데요. 원자의 이제 이름을 정하자. 이렇게 이제 나서면서 이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장희빈의 아들이 원자를 거쳐 세자가 되고 결과적으로 이 숙종의 후계자가 된다. 그때 이 서인들은 상당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희빈은 남인들의 지원 속에서 아들까지 낳았고 결과적으로 이때도 이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은 이제 장희빈이 왕비의 지위까지 오를 거고 그 아들이 왕이 되면 우리 서인 세력들은 완전히 이 권력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판단에서 서인들의 집요한 그 반대 상소가 올라와요. 그 중심에 섰던 인물이 서인의 핵심 인물 우암 송시열입니다. 이 우암 송시열은 당시 서인의 학문적 정치적 용수로서 서인의 입장을 그야말로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송시열이 총대를 메고 계속 상소문을 올리다가 이 숙종의 분노를 사서 제주도로 유배를 가요. 그래서 이 제주도에 그 유배를 갔지만 그곳에서도 계속 상소문을 올리거든요. 우리 이때 조선시대 이 선비들이 상소문을 올릴 때는 올려가지고 이게 왕이 채택을 하지 않고 거부를 하면 다시 쓰는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기 해놓듯이 쫙 써놓는 거예요. 미리 이제 예상을 내가.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잠깐 이거 안 된다 그럴 때마다 계속 올라오는 이런 방식이니까 숙종도 상당히 화가 나죠. 그래서 결국은 숙종이 이제 송시열을 한양으로 압송하라. 그러다가 바로 지금의 이 정읍에서 이때 송시열이 또 나이가 되게 고령이었어요. 이 83세의 나이였는데 이곳에서 숙종이 내린 사약을 받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훗날 요 상황을 우리가 역사에서는 기서황국이라고 그래요. 이때가 1689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황국이란 말은 정치적 국면이 바뀌었다. 즉 서인 중심에서 남인 중심으로 정국이 바뀌었다라는 뜻으로 황국이라고 하고요. 숙종 때는 요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갈등에서 일어난 요 기사년의 사건을 기서황국. 그 5년 뒤에 다시 정권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인들이 다시 집권을 하는 요 사건을 우리가 1694년 갑술왕국이라 하고 갑술왕국 이후에 송시열은 복권이 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 죽음이 순교로 받아들여져요. 오히려 정말 서인을 위해서 싸우다가 희생된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그 송시열을 더 높이 평가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조선 후기의 학자 중에서도 유일하게 호에다가 자자가 들어가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른 역사적인 인물의 그 문집 같으면 퇴계 이항 선생도 퇴계집, 율곡 이희 선생도 율곡집 이렇게 되는데 우암 송시열의 문집만은 송자대전이에요. 바로 이 공자, 맹자, 주자를 잇는 송자 이렇게 돼요. 이 조선시대에는 자자가 들어가는 거는 이건 최고의 상징이에요. 송시열은 정말 이 숙종이 내린 사약을 받고 사망하면서 이건 결과적으로 서인들이 완전히 그 정치권에서 숙청당하는 바로 그런 신호탄이 되었고 바로 이 장희빈을 지지한 이 남인 세력이 정권의 핵심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서왕국 직후에 장희빈이 그야말로 고대했던 왕비의 자리에 올라요. 그리고 이제 인현왕후는 폐위되어 가지고 서인으로 강등이 되어 가지고 자신의 원래 사가 바로 지금의 이 안국동에 가면 감고당길이라는 그런 표지석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왜 감고당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 훗날 영조가 바로 인현왕후를 기억하면서 이 집을 보면 옛날을 느낄 수 있다. 감고, 옛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집이다라는 뜻으로 감고당이라는 요 그 편액을 하사했다라는 그런 기록에서 요 지금 또 요 북촌에 지금 우리 인사동 약간 건너편에서 옛날 그 풍문여고 있던 자리에서 쭉 그 지금의 이 정독도서관 올라가는 그 골목길을 감고당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감고당이 현재의 그 덕성여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희빈이 결국은 이제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이현왕후는 폐위가 되어 가지고 자신의 사가인 그 안국동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야말로 이 두 여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죠. 한 명은 왕비의 자리에서 완전히 서인, 한 명은 그 후궁의 자리에서 왕비의 지위까지 오르는 그런 그 상황을 맞이했고요. 지금 경상북도 김천에 가면 이 청암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도 인현왕후와 인연이 있는 곳이에요. 인현왕후가 이제 패출되는 얼마나 그 가슴이 쓰라렸겠어요. 그래서 이곳에 아무래도 이제 그 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러면 조선시대 특히 여성들은 불교에 그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이곳에 머물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훗날을 뭐 기약을 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이 김천의 요 청암사 있는 요 일대에 수도암으로 오르는 이 길을 인현왕후의 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장희빈이 왕비가 된 후 5년 만에 다시 한번 정국이 바뀌어요. 바로 이제 갑술황국이라는, 이 1694년이 갑술년이어서 갑술왕국이 일어나는데, 이 갑술왕국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결과적으로 이 숙종이 장희빈을 왕비로 책봉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서인들 대신에 남인들을 대거 전국에 등용을 해봤는데 이 남인들의 전국 운영이 상당히 미숙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때 이 남인 측에서 이 노론에, 그러니까 이 서인에서 노론을 계승한 젊은 자제들이 역모를 꾀한다라는 것을 이제 숙종에게 고변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건 그야말로 자신들의 정권을 좀 공고히 하기 위한 바로 그런 작업이었다. 오히려 남인들은 정치 같은 거는 제대로 못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권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뭐 고변 행위나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실망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 이제 그 장희빈 또 이제 왕비로 삼아서 정말 아들까지 낳고 이제 왕비로 삼았죠. 뭔가 이 기대를 했는데 장희빈은 뭐 이때부터 또 본색을 좀 드러냈던 것 같아요. 막 성질도 만만치 않고 뭔가 이 숙종에게 되게 부담스러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 지금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숙종 또 옛 부인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장희빈이 세게 나오면 나올수록 인현왕후는 안 그랬지, 뭐 인현왕후는 참 착했는데, 이런 느낌 속에서 남인들이 워낙 이제 전국 운영도 미숙하게 하니까 마침내 남인 측의 이 서인 고변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남인들을 다시 정계해서 숙청을 하고 서인들을 재등용하는 바로 이 사건을 우리가 역사에서 갑술왕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갑술왕국이 일어난 후 서인 신분으로 이 강고당에서 정말 뭐 절치부심했던 이 인현왕후를 다시 컴백시키는, 왕비의 자리에 다시 올리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숙종이 내린 비만기라든가 교서 같은 거 보면 내가 좀 잘못했다. 보니까 장희빈이 문제가 많고 인현왕후 같은 그런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신의 진가를 내가 제대로 몰랐다. 뭐 요즘 이제 우리 노래에서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있을 때 잘해.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숙종이 내가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 궁궐로 돌아와서 나를 좀 잘 보필해 달라. 이런 취지로. 그래서 인현왕후는 결과적으로는 2번 왕비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1681년에 처음 이제 왕비가 됐다가 쫓겨났다가 이때도 다시 왕비 자리에 올릴 때 다시 책봉하는 의례를 거행을 했으니까 공식적으로는 2번 이제 그 왕비의 자리에 오른 그런 그 경우였고, 그리고 이제 장희빈을 왕비의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이 폐하는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이 갑술왕국으로 두 여인의 운명이 완전히 또 이제 달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이때 이 숙종이 소위 장희빈법을 만들어요. 이제부터는 후궁 출신은 절대 왕비로 삼지 말라. 사실 우리가 보면 특히 조선 전기에는 후궁 출신으로 왕비가 되는 사례가 되게 많았어요. 우리 후궁을 합법적으로 둘 수 있다 그랬죠. 9명까지 둘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왕비가 먼저 돌아가시면 계비를 구할 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절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니까 좀 더 편리한 방식을 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의 후궁 중에서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내신 성적 좋은 사람, 뭔가 이렇게 좀 그 뭐 착실하고 좀 고분고분하고 뭐 이렇게 좀 뭐 복사 같은 것도 잘해오고 심부름도 잘해, 그런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승진을 시킨 거예요. 우리 그 유명한 그 패비윤 씨 아시죠? 패비윤 씨도 원래는 성종의 후궁 출신이었는데 그 성종의 첫 번째 왕비 공양후 한씨가 돌아가시니까 이 후궁 중에서 내신 성적 좋은 사람 바로 승진시켰더라. 그러니까 이 패비윤 씨도 그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내신 관리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기회가 있을 테니까 상당히 이제 그 성격도 좀 드러내지 않고 막 아주 그 왕에게도 헌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승진하는, 이 후궁 출신으로 승진하는 케이스에서 왕비가 돌아가시면 외부 간택에 의해서 요즘 표현을 하면 공채 출신으로 최초의 왕비가 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중종의 두 번째 계비 문정왕후 윤씨다. 그래서 이 문정왕후 윤씨는 아마 그런 프라이드도 상당했을 거다. 나는 공채 출신이야 라는 이런 그런 그 흐름이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 후궁 출신으로 왕비가 된 케이스가 장희빈이에요. 근데 이 숙종이 이제 장희빈을 그 왕비로 이제 삼아서 같이 살아보니까 야, 이거 너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장희빈을 폐위시키고 난 후에는 일명 장희빈법, 앞으로는 절대 후궁 출신으로 왕비를 삼지 말라. 그렇게 해서 숙종 이후에는 조선의 왕비 중에 이 후궁 출신으로 왕비로 승진한 사례는 없게 된다라는 거, 이것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현왕후는 왕비로 이제 복이 된 후 이제 다시 궁궐로 정말 화려하게 컴백을 했지만 이 결국 7년 만인 1701년에 때도 뭐 소생은 없었어요. 창경궁 경춘전이라는 곳에서 승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창경궁 안에 있는 이 경춘전이라는 건물은 조선 왕실의 여성들하고 상당히 인연이 깊은 곳이에요. 우리 그 인수대비라고 해서 우리 소양후 한씨라고도 하는데 요 성종의 어머니가 내운이라는 책을 집필했던 곳이고, 우리 이거 정말 또 경춘전이 유명한 장소인 것은 우리 바로 이 해경궁 홍씨하고 사도세자와의 사이에서 정조가 태어난 곳도 바로 이 경춘전이다. 그리고 이 해경궁 홍씨가 한중록을 집필했던 이 대표적인 공간도 경춘전. 그래서 이 경춘전은 우리 왕실의 여성들하고 상당한 관련성이 높은 그런 장소인데요. 바로 이 인현왕후도 이 창경궁 경춘전에서 이제 승하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라든가 승종원 일기의 여러 자료들을 보더라도 이 인현왕후가 상당히 이 시기에 병으로 고생을 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종합을 해보면 바로 이 인현왕후는 오래 쌓인 지병으로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이 또 다른 상황이 이제 등장을 하죠. 바로 인현왕후의 죽음에는 장희빈의 저주가 담겨 있다. 이제까지 했던 장희빈 관련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에 나가는 장면이 뭐죠? 바로 이 장희빈이 그 신당을 차려놓고 막 인현왕후의 인형 같은 거 이렇게 모형 만들어 놓고 막 바늘로 팍팍 찌릅니다. 그죠? 그러면 막 연기 잘하는 배우들 그러고 막 넘어가고, 이게 이제 인현왕후가 장희빈의 이 저주 속에서 그렇게 해서 승하했다. 이런 그 정말 그 이야기들이 특히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물론 그거는 하나의 그 좀 사람들 간에 요즘 우리 흔히 말하는 가십일 가능성이 많고, 인현왕후가 이런 결과적으로는 여러 지병이 겹쳤는데 결과적으로 장희빈이 이 저주 사건이 이게 나중에 또 발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주 사건이 장희빈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하는 바로 또 그런 단서가 된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역대 장희빈 드라마에 나온 역대 장희빈 중에 누가 가장 인상 깊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장희빈 역을 거쳐갔던 여배우들이 뭐 그야말로 최고의 여배우들이 거쳐갔죠. 누가 생각나시나요? 아마 우리 약간 젊은 층은 김태희 씨가 장희빈 역할을 맡은 적도 있고, 또 우리 김혜수 씨, 그리고 뭐 정성경 씨, 또 뭐 예전에 80년 초반에는 이미숙 씨, 이런 분들이 이제 장희빈 역할을 많이 이제 거쳐갔고, 특히 이제 김혜수 씨가 장희빈 역할을 했을 때 좀 상당히 좀
표독스러운 이미지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좀 건강한 장희빈 뭐 이런 이미지도 이제 기억이 되고, 또 이 김태희 씨가 장희빈 할 때 되게 좀 똑똑한 이미지 이러면서 뭐 장희빈에 대한 이미지도 그 이전보다는 좀 표독스러운 이미지, 악녀 이미지를 많이 이제 좀 걷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정말 흑백 TV 때 장희빈, 그때 장희빈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누구냐 하면 지금도 가끔 TV에 등장하시는데 우리 윤여정 선생님, 그분이 정말 장희빈 했던 게 너무 기억에 남아. 초등학교 때 막 신당 차려가 막 바늘 쫙쫙 꼽는. 그래서 저희 기억 속에는 70년대 흑백 영화로 접했던 바로 이 윤여정 선생님. 그리고 그 당시에 숙정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지금도 이분도 가끔 나오시는데요. 우리 박근영 선생님. 이분이 숙정 역할을 하셨고, 또 인현왕후 역할로는 지금은 거의 뭐 활동을 안 하시는데 김민정 배우라고 이분이 인현왕후를 했는데, 그 정말 한참 세월이 지나도 어릴 때 워낙 인상 깊게 보아서 그런지 그 윤여정 씨 쫙 긴 옷 입고 팍 찌르던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숙종이 이 장희빈의 처소를 장희빈이 쫓겨난 후에 별로 찾지 않다가 그 장희빈의 그 신당에 차려진 그 딱 인형을 봐도 인현왕후는 정말 그 뭐 선의 상징, 장희빈은 악의 상징으로 이렇게 되게 되는데 사약을 받게 되는 같은 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